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중세의 결혼식 한가운데로 들어가 볼 거예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건 향기로운 장미꽃잎과 아름다운 비단 드레스가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의 발은 삐걱대는 돌바닥 위에 서 있고 교회 안에 울리는 숨죽인 웅성임과 땀과 향수와 초의 연기가 뒤섞여 코를 찌르죠.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무지갯빛으로 쏟아질 때 그 빛은 신부의 얼굴 위에 번쩍이는 금실을 비출 뿐 그 이마 위로 뚝뚝 맺힌 땀방울까지 감추진 못해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아마 끝까지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결혼식 로맨틱해 보이지만 은근히 끔찍하게 더웠고 꽤나 구렸거든요. 너무 편안해지기 전에 잠깐만 동영상의 좋아요도 한 번 눌러주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구독은 필수죠. 그리고 댓글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몇 시인지도 알려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가벼운 소음을 좀 내고 오늘 밤 시작해 볼까요? 발걸음이 느려지죠? 당연해요. 이 신부 드레스가 얼마나 무거운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수놓은 비단과 금실 보석으로 장식된 천은 무게만 수킬로그램에 달했고 옷 속에 입은 레이어드 속침하며 몸을 죄는 코르셋 같은 것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걷다가 한 번 멈출 때마다 땀 냄새가 올라오는데 하객들의 향수와 몸 냄새가 교회 안을 가득 메워서 마치 향수 공장 폭발 사고 현장 같았다고나 할까. 정말로 한 발짝 떼면 한숨 섞인 중얼거림이 들리는데 그게 신이여 제발 이 결혼식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같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세 유럽의 결혼식은 사실 교회 안에서 하는 결혼식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12세기 이전까진 사제도 교회도 필요 없었고 남녀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결혼했소 하고 선언만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죠. 그러다 교회가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는 듯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결혼이 점점 성내전 성스러운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올리는 제단 앞 신랑 신부 풍경은 사실 중세 중기 이후의 산물이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과연 교회 개입이 진정으로 신성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결혼식 날 신부의 드레스가 너무 무거워서 하객 2명이 신부를 부축하고 입장해야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특히 귀족 가문일수록 드레스가 점점 더 무거워졌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보이는 게 다 재산 과시였거든요. 봐라 우리 집안은 금실로 수놓은 실크를 몇 미터씩 끌고 다닐 만큼 잘 산다. 근데 솔직히 무겁고 답답하고 땀으로 범벅된 드레스가 로맨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차라리 면으로 된 가운 한 벌 입고 끝내고 싶네요. 그리고 신부만 고생했을까요? 아니에요. 신랑도 마찬가지였어요. 벨벳이나 모피로 된 긴 코트는 의례용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졌지만 한여름엔 정말 이불 덮고 불감아 들어가는 수준이었죠. 그러니 결혼식에서 신랑 얼굴이 시뻘개져서 땀을 뚝뚝 흘렸다는 기록이 수도 없이 남아 있어요. 어느 연대기에선 신랑이 결혼식 도중 기절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땀으로 범벅이 된 신랑이 한 발짝마다 숨을 몰아쉬면서 걸어오는 장면. 그게 얼마나 낭만적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객들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교회 안이 덥고 숨 막히니까 하객들 중 일부는 교회 뒤쪽이나 기둥 뒤에서 몰래 물 마시고 땀 닦고 심지어 맥주 한 모금씩 몰래 들이켰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흔했냐면 신랑이 성당 문 앞에 들어서면 하객 절반이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는 농담까지 있었대요. 잠깐만요. 여기서 농담 하나 던질게요. 중세 결혼식에서 제일 무거운 건 신부 드레스가 아니라 하객들의 음주량이었다. 제 웃음 코드가 좀 중세적이죠.
그런데 웃기긴 하지만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 당시는 위생이 썩 좋지 않아서 땀 냄새가 심했고, 교회 안의 공기는 정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무거운 옷 때문에 열이 더 올랐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성당 문을 열자마자 바깥바람 맞으면서 쓰러지듯 나왔다는 기록도 있어요. 하긴 그 상황이면 저도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가끔 신부가 드레스 치마를 들고 뛰쳐나갔다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객들 앞에서 너무 오래 서 있다 보면 현기증이 오고 숨이 막히니까요. 그래서 역사책 한 귀퉁이에 혼례식 도중 신부가 쓰러져 댕강하고 드레스 밑으로 다리만 보여 하객들이 술잔을 놓쳤다는 기록도 있답니다. 이쯤 되면 진짜 무슨 코미디 쇼 같지 않나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중세 결혼식의 로맨틱함은 사실 구린 냄새와 땀 무거운 천으로 범벅된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현대 웨딩드레스가 조금은 편해 보이죠. 적어도 들러리 두 명이 신부를 부축하진 않잖아요. 다음 이야기에선 결혼식의 주례 없는 주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결혼을 꼭 성당 안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길거리에서 손만 잡고 선언하면 끝났다는 사실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말인데 이 무거운 드레스와 구린 냄새 속에서 우리가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결혼식은 반드시 교회에서 사제가 주례해야 한다. 이게 중세의 상식일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사실 중세 초중기까지만 해도 결혼은 사적인 계약이었어.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부요 한마디만 하면 그걸로 끝이었지. 누구도 신랑지 신부가 어디서 손잡았는지 누가 주례했는지 따지지 않았거든. 그래서 동네 우물가 농장 울타리 혹은 빵집 앞에서 결혼을 선언하는 커플들이 수도 없이 많았대. 이거 완전 길거리 이벤트 같지 않아? 저기 지나가다 빵 사러 간 사람도 어머 저 사람들 결혼하네 하고 구경하다 박수 쳐주고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즉흥 결혼을 한 커플이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다짜고짜 물었겠지. 니들이 결혼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냐? 이쯤 되면 역사적 사실 하나 정리해 볼게. 12세기 이전 유럽에서는 혼인 선언만으로 결혼 성립이라는 관습법이 유효했어. 법적으로 유효했고 교회가 개입하지 않아도 문제 없었지.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 잠깐만 이거 우리가 주관해야지 하고 나선 거야. 왜냐하면 결혼이 곧 재산과 후계 문제 혈통 유지에 직결되니까. 사람들끼리만 약속하고 끝내면 애 낳고도 아 사실 결혼 안 했음 하고 말 바꾸는 경우도 있었거든. 그게 교회 눈엔 너무 골칫거리였지. 여기서 역사가들이 아직도 논쟁 중이야. 교회가 결혼 제도에 개입한 게 과연 신성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사회 통제 수단이었을까? 개인적으로 난 두 번째 한 표 걸고 싶네. 왜냐면 교회가 개입한 후부터 갑자기 결혼 비용이 폭등했거든. 의식 비용, 문서 비용, 심지어 종 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청구했대. 돈 냄새 아주 진동했지 뭐야. 근데 또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어떤 마을에서는 결혼 선언을 술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대. 왜냐하면 술집이 마을 사람들 모이는 커뮤니티 센터였거든. 맥주잔을 부딪히면서 우리 부부다 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목격자들이 보증인 노릇을 해주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미 술이 떡이 돼 있었다는 거. 역사 기록에 따르면 술집에서 결혼 선언한 부부가 다음 날 아침 서로 얼굴도 못 알아봤다는 우픈 사례도 있었어. 이게 무슨 속전속결 결혼의 비극이냐고. 아,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결혼의 제일 큰 위험은 목에 하룻밤 사이 배우자 얼굴을 까먹는 거지. 하, 미안 이거 내가 해놓고도 좀 쓰리다. 그리고 이런 길거리 결혼 때문에 생긴 해프닝도 꽤 많았어. 가령 두 집안이 원수지간이었는데 아들이랑 딸이 몰래 손잡고 우리 부부요 해버려서 가문 전체가 패닉에 빠진 사건도 있었거든. 그때 양쪽 부모가 달려와 결혼 무효를 외쳤는데 법적으로 이미 유효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너무 코미디 같지 않아. 결국 지참금 협상이 두 배로 치열해졌다는 후문이 있더라.
그리고 가끔은 부부가 결혼했다고 말해놓고도 결혼 안 한 척하는 사례도 있었대. 특히 여자가 더 부유한 집안 출신이면 말이야. 왜냐면 결혼하면 여자의 재산이 남편 손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교회 문서에 안 올려두고 그냥 몰래 살림 차린 커플도 있었어. 역사가들이 이걸 두고 아직도 토론 중이야. 이게 여자들의 경제적 자립인가? 아니면 단순히 사랑 없는 계약을 피하려는 몸부림인가? 하고 말이지. 근데 이게 또 중세만의 일은 아니지 않나, 솔직히. 지금도 SNS에서 우린 커플 아닙니다 하다가 어느 날 결혼 소식 터트리는 사람들 있잖아. 중세든 현대든 사람 마음은 똑같구나 싶더라. 아, 또 특이한 이야기 하나 할게. 중세 잉글랜드에서 어떤 커플이 교회 말고 길 위에서 결혼 선언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을 원로들이 찾아왔대. 어이 너희 결혼했다며? 그럼 오늘 밤 증거를 보여줘야지. 이게 무슨 뜻이냐고. 첫날 밤이 진짜 컨소메이션 부부관계로 완성되었는지 증명하라는 뜻이었어. 이쯤 되면 진짜 사생활의 끝은 어딘가 싶지 않니? 덕분에 가끔은 동네 사람들이 결혼 첫날 밤 방 앞에 몰려들어 성공했냐 하고 물었다는 믿기 힘든 기록도 있어. 이야, 그 소음 속에서 잠이나 잘 수 있었을까? 아무리 내가 졸린 ASMR 목소리여도 그건 무리다 무리. 그리고 생각해보면 교회 없이 길거리에서 결혼 선언하던 시절이 한편으론 더 로맨틱했을지도 몰라. 누구 허락 필요 없이 단 둘이 약속하고 끝낼 수 있으니까 말이야. 물론 현실적으론 가문이 들이닥쳐서 머리채 잡아 끌어갔겠지만 또 하객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네. 길거리에서 결혼 선언하면 마치 갑자기 생긴 이벤트 공연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박수치고 술 돌리고 막 춤추고 난리였다더라. 그리고 당연히 노래도 불렀지. 근데 그 노래 가사들이 하나같이 좀 야했대. 이 사람들 결혼식이랑 음담패설은 때려야 뗄 수가 없었나 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웨딩마치와 주례사 그런 건 이 시대엔 없었어. 그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면 끝. 그게 중세 결혼의 현실이었지. 이제 다음 이야기에선 결혼이 가문 간 거래였던 그 냉혹한 현실로 들어가 보자고. 왜냐면 사랑이 다가 아니었다니까, 그 시절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이나 로맨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야. 중세시대 결혼은 거의 가문 간의 정치적 거래였거든. 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중세 사람이었으면 아마 결혼 못했을 거야. 왜냐면 사랑 같은 감정은 이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 모든 게 돈, 땅, 권력 혹은 가족 간의 동맹에 달려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줄까? 14세기 프랑스의 귀족 가문에서 딸을 이웃 영주의 아들과 결혼시키기로 했는데 신랑 나이가 5살이었대. 신부는 12살이었고 하객들이 신부를 어머 얼마나 예쁘니 하고 칭찬할 때 신랑은 땅바닥에서 개구리 잡고 있었대. 이게 뭐야. 그러면서도 양쪽 집안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웃었겠지. 이 결혼으로 우리의 땅 경계 문제가 해결됐군 하고 말이야. 그리고 역사가들이 아직도 논쟁하는 게 있어. 과연 중세 결혼에서 사랑이란 존재했을까? 일부 학자들은 아니, 순수한 사랑도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쪽은 코웃음 치면서 말해. 순수한 사랑 그건 소설가들이나 쓰는 거지. 이 논쟁 솔직히 지금 들어도 끝이 안 나. 근데 가끔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웃기기도 했어. 어떤 귀족이 지참금 협상하면서 대놓고 이랬다더라. 아가씨는 좀 못생겼지만 저 토지가 마음에 드네. 이게 뭐야, 부동산 거래야.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어떤 귀족 가문이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가문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거짓 서류까지 만들었대. 아버지가 빚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혼담이 오가자 순식간에 우리 가문은 부자다라는 위조 증서를 만들어냈다더라. 덕분에
결혼은 성사됐는데 혼인 후 시댁에서 그 문서를 뜯어보더니 글자들이 다 번져 있었다나 잉크가 덜 말랐던 거지. 결국 양쪽 가문이 법정 싸움까지 갔다더라. 이게 중세의 결혼 현실이었어. 그런데 슬프게도 여자 쪽은 더 억울했어. 왜냐면 결혼하면 모든 재산권이 남편한테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가문은 딸을 보내면서도 지참금 외에도 딸이 결혼 후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는 문서를 남기곤 했지.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신부가 아이 못 낳으면 지참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어. 이게 무슨 생명보증서야. 아,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최고의 로맨틱 프로포즈는 뭐게? 네, 토지 등기 좀 보여줄래? 하, 미안, 내가 좀 삐뚤어졌지.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어. 결혼 당일 신랑 신부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가끔 계약 내용을 잘못 읽고 엉뚱한 약속을 하기도 했대. 라틴어로 적혀 있으니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사제가 빨리 읽어 내려가니까 고개만 끄덕였던 거지. 그래서 어떤 기록엔 신랑이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겠다고 잘못 서명해 버렸대. 신부가 그 서류 보고 기절할 뻔했다더라. 이거 완전 중세판 서류 사고 아니냐고. 근데 이게 또 현실적인 게 모든 게 돈과 권력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든. 특히 귀족 가문끼리의 결혼은 정치 동맹 그 자체였어. 왕권 다툼, 영토, 확장, 후계자 문제, 올인원 패키지. 가문끼리 전쟁하던 두 집안이 우리 자식들 결혼시키자 해서 평화협정 맺은 경우도 있었어. 그리고 신랑 신부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고 말이야. 그 둘이 한 침대에 누웠을 때의 기분은 글쎄 상상하고 싶지 않다. 결국 이 모든 걸 보면 중세 결혼식은 단순히 로맨틱한 의식이 아니라 가문 간의 치열한 거래와 협상의 장이었단 얘기야. 사랑 그건 보너스였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생기면 그걸로 운 좋은 거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부 예보 간의 벼룩 이야기를 해볼까 해. 왜냐면 로맨틱한 드레스 속에 사실 다른 손님들이 살고 있었거든.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건 네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신부 드레스 속 세상이야. 바로 벼룩 대란 이야기지. 자, 상상해봐. 중세 신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단과 금실로 감싸여 있잖아. 겉보기엔 완전 왕족 같고 눈부시게 화려해 보여. 그런데 그 드레스 주름 속 코르셋 틈새 레이스 구석구석에 벼룩이 우글거렸다는 거야, 진짜로. 왜냐고 중세 유럽의 옷은 대부분 세탁이 불가능했거든. 특히 귀족 의복은 비싼 재료로 만들어져서 물에 넣으면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드레스는 평생 드라이클리닝 못한 채 그냥 입고 또 입는 거였지. 결국 몸에서 나는 땀과 기름 향수 찌꺼기 먼지 곰팡이. 거기에 벼룩까지 잔뜩 모여들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 15세기 런던의 어느 결혼식 기록엔 신부의 코르셋 틈에서 벼룩 수십 마리가 쏟아져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 너무 생생하지 않아. 그 순간 하객들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더라.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벼룩은 정말 드레스 속에 살았을까? 아니면 기록이 과장됐을까? 근데 난 솔직히 믿고 싶어. 왜냐면 너무 중세스럽잖아. 그리고 또 웃긴 얘기 하나. 어떤 귀족 신부가 결혼식 도중 자꾸 몸을 긁어서 신랑이 혹시 신경질적이신가 하고 물었다더라. 알고 보니 드레스 속에서 벼룩이 군무를 추고 있었던 거지. 로맨틱은 개뿔.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결혼식. 최고의 반전은 목에 신부가 던진 부케가 아니라 벼룩이지. 나 좀 심했나. 그리고 이 벼룩 문제가 심각했던 이유는 단순히 가려운 걸 넘어서 병을 옮겼기 때문이야. 패스트도 벼룩을 통해 퍼졌다는 건 다들 알지. 그러니까 결혼식 하나 잘못 갔다가 동네에 역병이 터질 수도 있었던 거야. 이건 좀 무섭지 않아. 심지어 일부 신부들은 결혼식 전날 드레스에 향신료나 허브를 뿌렸대. 왜냐면 그게 벼룩 퇴치제 구실을 했거든. 근데 그 향신료 냄새가 또 얼마나 독했는지 어떤 기록엔 하객 절반이
결혼식 도중 재채기로 쓰러졌다고 써있더라. 하, 진짜 중세는 냄새의 역사 같아. 또 다른 특이한 얘기 해줄까? 어떤 신부는 드레스 안에 말총 말꼬리 털로 만든 패드를 넣은대. 그 신나뇽 나이뻔. 이게 벼룩의 천국이었대. 따뜻하고 습하고 털로 가득하니까 벼룩들 입장에선 럭셔리 콘도였던 거지. 결국 그 신부는 결혼식 도중 벼룩 때문에 기절해서 신랑이 업고 입고 나갔다더라. 아, 낭만이 어디 있냐고, 낭만이. 결국 우리가 아는 중세 혼례의 화려함 뒤에는 이렇게 작고도 집요한 손님들이 숨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중세 결혼식을 떠올릴 때 벼룩 이야기는 절대 빼놓을 수 없어. 적어도 나한텐 그렇거든. 다음 이야기에서는 결혼 날짜를 정하느라 난리법석이었던 미신과 금기 이야기를 해볼까 해. 왜냐면 이 사람들 수요일만 되면 기겁했다니까. 자, 이제 중세 사람들의 미신과 금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 중세 결혼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 드레스 고르기 아니지. 바로 날짜 잡기였어. 왜냐면 날짜가 잘못되면 결혼 생활이 파탄 난다고 믿었거든. 가장 유명한 게 수요일에 결혼하면 불운하다는 미신이야. 왜 수요일이냐고? 수요일은 옛날 로마 신화에서 전쟁과 배신의 신인 메르쿠리우스의 날이었대. 그 여파가 기독교 문화권까지 이어진 거지. 결혼하기 좋은 날 찾기도 참 힘들었겠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 교회 문서에 따르면 중세 영국에서는 일요일 결혼 금지령이 있었다고 해. 왜냐면 일요일은 신의 날이라 혼인 서약을 맺으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였지.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요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 월요일 애매해, 수요일 불운해, 일요일 금지. 남은 날로 목요일이나 토요일 정도였지. 이러니 가끔은 혼례 날짜 잡다가 파혼되는 경우도 있었다더라. 가문끼리 우리 쪽은 수요일밖에 안 된다. 아니다. 수요일은 불길하다. 이렇게 싸우다 결국 결혼이 깨진 거야.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진짜 미신 때문에 결혼 깨졌나? 아니면 그걸 핑계로 다른 이유를 숨겼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결혼 날짜 말고도 달의 주기를 따졌어. 보름달에 결혼하면 아이가 잘생긴다. 초승달엔 안 된다. 별별 얘기가 다 있었지. 특히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초승달에 결혼하면 신부가 평생 눈물을 흘린다는 미신도 있었어. 로맨틱한 결혼식 하나 치르기 참 힘들지 않냐.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떤 가문은 결혼 날짜를 점쟁이에게 맡겼는데 점쟁이가 2년 뒤 화요일을 찍었다더라. 결국 신랑 신부가 결혼 준비만 하다가 파혼했대. 기다리다 지쳐서 말이야. 이게 무슨 중세판 장기연애 비극이냐고.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에서 가장 무서운 건 목의 수요일이 결혼 날짜로 찍히는 거지. 나 좀 피곤하다. 또 다른 금기 이야기 해줄게. 중세 독일에선 빗속 결혼은 재앙이라는 미신이 있었어. 그래서 결혼식 날 비가 오면 신부가 성당 문턱에서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더라. 하객들은 무슨 전염병 난 것처럼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고. 근데 반전은 이탈리아 쪽에선 비 오는 결혼이 풍요의 상징이었대. 같은 유럽인데도 완전 반대였던 거지. 결국 이 모든 미신 때문에 결혼식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난장판이 되곤 했어. 날짜는 안 맞고 별의 위치도 안 맞고 신부는 눈물바다에 빠지고. 이래서 현대 결혼 준비가 차라리 편해 보이기도 한다니까. 다음 이야기는 훨씬 더 충격적일 수도 있어. 바로 결혼 첫날 밤에 친척들이 감독하러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 들으면 잠 다 달아날 수도 있어 각오해.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결혼 첫날 밤에 친척들이 지켜보는 악몽이야. 듣자마자 소름 돋았지. 근데 이게 진짜였어. 중세시대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일이 아니었거든. 가문 전체, 심지어 마을 공동체의 일종의 공적 사건이었단 말이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바로 첫날 밤 컨수메이션, 즉 혼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는 거였어. 왜냐면 결혼은 단순히 서류나 서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 부부가 함께 잤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법적 효력이 완성됐으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말해줄까? 15세기 프랑스 법률엔 실제로 결혼 무효 소송 규정이 있었어. 첫날 밤에 부부가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이 허다했거든. 그리고 교회가 이걸 얼마나 중시했는지 혼인 완성 증명서 같은 문서를 쓰기도 했대. 하, 이쯤 되면 결혼이 아니라 무슨 법적 절차 같지 않아. 그래서 뭘 했냐고 바로 친척들이 첫날 밤 방 앞에 모여 서 있는 거야. 귀족 가문일수록 더 심했지. 심지어 방 안에 들어와서 신랑 신부가 침대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둘이 함께 이불 덮고 누웠는지 지켜보는 경우도 있었대. 아, 진짜 민망하다고. 어떤 기록엔 이런 것도 있었어. 신랑 신부가 침대에 들어가면 하객들이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러줬다더라. 왜냐면 기운 내라는 의미였대. 하, 뭘 기운을 내라는 거야 진짜.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이게 순전히 풍습이었냐 아니면 권력 감시였냐 하고 말이야. 난 솔직히 두 가지 다였다고 본다. 아,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결혼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목의 친척들이 첫날 밤에 카운트다운 해주는 거지. 하, 이거 너무 현실적이라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지역마다 정도가 달랐어. 잉글랜드 쪽은 방 앞에서 노래 부르고 박수 치는 정도였는데 프랑스 쪽 귀족은 방 안까지 들어왔다더라. 어떤 기록엔 신랑 신부가 옷 벗는 것까지 증인 앞에서 해야 했다고 하니 이건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게다가 시트 검사도 있었어. 신부가 처녀임을 증명하기 위해 첫날 밤 끝나고 아침에 피가 묻은 시트를 친척들 앞에 펼쳐 보여야 했던 거야. 이걸 못 보여주면 신부가 매춘부 취급받거나 가문 전체가 망신당했지. 하, 로맨틱은 무슨.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결혼이라니. 근데 이게 다 불행하게 끝난 건 아니었어. 기록을 보면 신랑 신부가 하도 창피해서 가짜 피를 만들어 시트에 묻히기도 했대. 붉은 와인 혹은 가끔은 동물 피를 썼다는 기록이 있더라고. 역사책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 신부가 양의 피를 미리 준비해 두었으니 모두들 만족하였노라. 하, 나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건 좀 웃기잖아. 또 한 번은 첫날 밤을 치르고 나왔는데 하객들이 박수치며 이렇게 외쳤대. 가문이 이어질 씨앗이 뿌려졌다. 진짜 너무 생생하지 않냐? 역시 중세 사람들 사생활 따위는 없었어. 근데 이 풍습이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주장도 있어. 왜냐면 친척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신랑이 신부를 때리거나 학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거지. 그래서 역사가들 사이에 아직도 논쟁이야. 첫날 밤 증인이 여성 보호 장치였느냐, 아니면 단순한 관음증 문화였느냐. 나로선 둘 다인 것 같아. 그렇다고 방 안까지 들어오는 건 너무했지. 그리고 이런 풍습이 무너진 건 종교개혁 이후야. 프로테스탄트 교회 쪽에서 부부의 사생활은 신성하다며 반대하고 나선 덕분이었지.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가문이 지켜보는 밤이었어. 하,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진짜 잠 못 잤을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졸린 ASMR 톤이라도 그건 못 견딜 자신이 없다니까. 아, 농담 하나 더 하자. 중세 최고의 피로연은 목에 첫날 밤 끝나고 시트 전시회지. 하, 이거 진짜 중세스럽지 않냐.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로맨틱한 허니문은 적어도 중세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결론이야. 모든 게 증명 증언 확인. 그게 바로 중세 결혼의 현실이었지. 다음 이야기에선 신부 입장이 왕의 대관식 같았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해. 왜냐면 중세 결혼식은 신부 입장이 거의 국가적 이벤트 수준이었다니까.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신부 입장이 왕의 대관식 같았던 이야기야.
중세 결혼식에서 가장 화려하고 모두가 숨죽여 바라보던 순간이 바로 신부의 외우의 우후이 된다음에 버보 주한바육 소몽교회가 정제 자타하에 하완단하 하바이를 자이염이 아메메네 첨이 전해력처럼니 사바 집다 지립 이리에 파르의 야분소에 솔직히 말해 요즘 결혼식도 신부 입장이 하이라이트잖아. 근데 중세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 진짜 국가적 이벤트 수준이었거든. 먼저 음악이 울려 퍼져. 근데 단순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 정도가 아니야. 성가대가 떼창으로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르면서 금으로 장식된 촛대가 10줄씩 세워지고 향이 피워져서 공기 중에 연기가 자욱해졌어. 듣기만 해도 눈물 나지 않냐. 그런데 그 향은 사실 냄새 덮으려고 피운 거였다는 게 포인트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말해줄까? 중세 결혼식은 신부가 입장할 때 신부 쪽 가문이 최대한 부를 과시하는 자리였어. 그래서 신부는 망토를 입었는데 그 길이가 몇 미터였다는 기록도 있어. 어느 귀족 신부의 망토가 교회 통로를 다 덮어서 신랑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는 이야기까지 있으니 말 다 했지.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망토는 순전히 허영이었나 아니면 왕실 의전에서 비롯된 관습이었나. 나는 솔직히 허영 쪽에 한 표. 또 특이한 게 있어. 신부 입장할 때 금실로 수놓은 베일을 썼는데 그게 너무 무거워서 신부가 자꾸 뒤로 고개 젖혔다는 기록이 있어. 하객들이 신부 얼굴 보려고 몰려들다가 베일이 뜯긴 적도 있대. 로맨틱은 무슨 거의 코미디였지.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신부 입장에서 제일 무거운 건 목의 드레스도 망토도 아니야. 바로 가문 기대치지. 이거 내가 해놓고도 씁쓸하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어떤 마을에서는 신부가 입장할 때 앞에서 동물 행진을 시켰대. 하얀 거위 작은 송아지 혹은 장식 달린 개 같은 걸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야. 왜냐면 그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거든. 근데 어떤 결혼식에선 거위가 신부 드레스 밑으로 파고들어서 하객들이 다 빵 터졌다는 기록도 있더라. 그 결혼식 이후로 그 마을에선 거위 행진을 금지했다는 뒷이야기도 있어. 그리고 그 시절엔 신부 입장이 단순히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노새나 작은 마차를 타고 교회 앞까지 가기도 했거든. 문제는 길이 돌바닥이라 노새가 미끄러져서 신부가 통째로 뒤집힌 적도 있었대. 그때 신부가 드레스 펄럭이며 떨어졌는데 하객들이 박수 쳤다는 기록이 있더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웃긴 상황에서 박수를 치는 거야. 또 한 번은 신부가 교회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가문 사람들이 금화를 뿌렸다는 기록이 있어. 완전 축포처럼 말이야. 그 덕에 교회 바닥은 금화가 깔려서 신랑이 미끄러져 넘어졌대. 역사책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 신랑의 이마에 혹이 나고 혼례는 지연되었노라. 진짜 중세스럽지 않냐. 그리고 신부 입장엔 늘 하객들의 관찰이 따라왔어. 누구는 드레스 색깔이 예쁘다. 누구는 보석이 작다. 베일이 너무 짧다. 마치 패션 평가쇼 같았대. 특히 경쟁 가문 사람들은 신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평가하며 수군거렸다는 거야. 금실수가 너무 성의 없다. 저 드레스 색은 가난한 집안 색이래. 결혼식이 아니라 패션 전쟁터였네. 또 다른 특이한 얘기 하나 해줄까? 신부가 입장하면서 눈을 내리깔아야 했대. 그게 순결과 겸손의 표시였거든. 근데 한 번은 신부가 너무 긴장해서 고개를 푹 숙였다가 망토 끝을 밟고 넘어졌다는 기록이 있더라. 그 덕에 신랑이 달려와 신부를 부축하며 울먹였다는 건 좀 로맨틱하긴 하네. 하객들은 그 장면에 또 환호했고 말이야.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중세 결혼식의 고귀한 분위기는 실제로 보면 허세와 해프닝의 연속이었던 거야. 신부 입장은 왕의 대관식처럼 화려했지만 동시에
그만큼 위험과 수치도 도사리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모든 게 가문 체면을 위한 쇼였다는 게 좀 슬프기도 하다. 다음 이야기에선 결혼식 뒤풀이, 즉 술에 취해 신혼부부 집 앞에서 민망한 노래 불러주던 풍습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해. 왜냐면 이 사람들 축하한다고 해놓고 엄청 놀렸거든.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술 취한 축가대 이야기야. 이게 진짜 중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요즘도 결혼식 끝나고 친구들이 장난치고 노래 부르는 경우 있잖아. 근데 중세는 그 수준이 아니었어. 정말 온 마을이 결혼식 뒤풀이에 동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 먼저 결혼식이 끝나면 하객들은 신랑 신부를 따라 신혼집 문 앞까지 몰려갔어. 왜냐면 그게 관례였거든.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신혼부부에게 엄청 민망한 가사를 들려주곤 했어. 그 노래를 세레나데 세레나데라고 불렀지. 근데 솔직히 그게 전혀 로맨틱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 어떤 노래 가사는 이랬대. 이제 둘이 함께 자야 한다네. 베개도 하나, 다묘도 하나. 모두가 알게 첫날 밤은 시작됐네. 하. 나 이거 읽다가 웃음이 터져서 글 못 쓸 뻔했다. 뭐 이런 노골적인 축가가 다 있냐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 프랑스 북부 지역에선 이 풍습을 차리바리 샤리바리라고 불렀어. 하객들이 냄비, 후라이팬, 방울북 같은 걸 들고 와서 엄청 시끄럽게 두드렸지. 신혼부부가 문을 안 열어주면 우리는 네가 첫날 밤 치르는 걸 보고 가야겠다 하면서 더 소란을 피웠대.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샤리바리는 축하였나 아니면 신혼부부 괴롭히기였나. 솔직히 내 생각엔 거의 괴롭힘이었어. 또 재밌는 얘기 해줄까? 어떤 기록엔 이랬대. 어느 마을에서 신혼부부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안 나오니까 하객들이 집 담벼락에 계란을 던졌대. 결국 신랑이 문을 열고 나와 제발 조용히 해달라 며 술 한 통을 건넸다더라. 하, 이게 뭐야. 결혼식이 아니라 인질극 같잖아. 아,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최고의 밴드는 목에 냄비와 후라이팬 오케스트라지. 하, 나 좀 지쳐간다. 또 어떤 마을에선 하객들이 신부에게 야한 농담을 쏟아냈대. 이제 부부가 되셨다는데 어젯밤은 어땠소? 신랑님 기운은 남으셨소? 이런 말들을 마치 축가처럼 부르면서 문 앞에서 박수를 치고 술을 퍼마셨다더라. 하, 나였으면 문 안 열고 잠겼을 거다 진짜. 근데 가끔은 이게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했어. 왜냐면 신혼부부가 하객들한테 제발 가달라 몇 술이나 돈을 주고 돌려보냈거든. 그걸 부웨잉 오프 더 차리바리라고 불렀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식 후 갈취지 뭐야. 역사가들은 이걸 두고 아직도 논쟁해. 이게 풍습이었냐 아니면 마을 전체가 협박단이었냐 하고 말이야. 그리고 또 웃긴 게 일부 지역에선 신랑 신부가 창문을 열고 하객들에게 오늘 밤은 조용히 보내겠다는 약속을 소리쳐야 했대. 그게 끝나야 하객들이 해산했거든. 어떤 마을에선 그 약속을 안 하면 하객들이 집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왓장을 떼갔다는 기록도 있어. 하, 이쯤 되면 결혼식이 아니라 동네 폭도 아니냐. 그리고 샤리바리 풍습은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때로는 사회적 처벌이기도 했어. 특히 나이 차이가 심하거나 미망인과 청년이 결혼하면 마을 사람들이 샤리바리로 엄청 괴롭혔대. 저 결혼은 이상하다 하면서 말이지. 이런 데서 보면 결혼은 진짜 개인의 일이 아니었던 거야. 중세는 무섭다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결혼식 피로연은 사실상 술과 소음, 야한 노래의 잔치였다는 거야. 그리고 신혼부부는 오히려 그 순간에 대해 이 인간이 이 제일 괴로워요. 예, 지오로데 부드러웠어. 저번에를 줄였으면 좋겠고 다시요. 이 스미사지의 처치에 이 다음 이야기에선 신랑 신부의 손목을 묶는 풍습 이야기를 해볼까 해. 왜냐면 그건 단순히 낭만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권 선언이었거든. 이제 우리가 볼 이야기는 신랑 신부 손목 묶기 풍습이야. 솔직히 이거 들으면 좀 섬뜩할 수도 있어.
결혼식 중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가 신랑과 신부의 손목을 천이나 리본으로 묶는 거였어. 이걸 핸파스팅이라고 불렀지. 요즘 결혼식에서도 가끔 이 의식을 재현하곤 하잖아. 근데 중세에선 그 의미가 훨씬 무겁고 현실적이었어. 왜냐면 손목을 묶는 건 단순히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낭만적인 상징이 아니라 법적 소유권의 표시였거든. 특히 여자가 이제 남자의 소유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강했지. 내 입으로 말하면서도 좀 씁쓸하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 스코틀랜드에선 핸페스팅이 실제로 법적 혼인계약 역할을 했어. 손을 묶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면 그걸로 법적 효력이 생겼거든. 그리고 이 결혼은 1년과 1일 동안 시험 기간이었대. 그 기간 안에 애가 생기면 정식 결혼 아니면 해소 가능. 하, 이게 뭐야? 중세판 시용 기간이냐?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이 풍습이 여성의 자유를 보장했나 아니면 여전히 억압이었나 하고 말이야. 또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마을에선 신랑 신부 손을 묶은 뒤 신랑이 신부를 무등 태우고 한 바퀴 돌아야 했대. 그게 남편이 아내를 책임질 힘이 있다는 증거라나. 근데 기록엔 신랑이 신부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혼례가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중세는 진짜 코미디야.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최고의 웨딩 피트니스는 먹의 신부 무등 태우기지. 오늘 농담이 좀 과격하지. 또 다른 재밌는 사실이 있어. 손목을 묶는 천의 색깔에도 의미가 있었대. 붉은색이면 열정과 다산, 파란색이면 순결초록이면 행운. 어떤 귀족 신부가 실수로 초록 리본을 선택했는데 하객들이 수군댔대. 저 집은 재산이 적어서 초록을 골랐대. 색깔 하나에도 재산 이야기가 나오다니. 그리고 이 핸페스팅 의식은 때로는 두 집안의 협약 역할도 했어. 손을 묶는다는 건 두 가문이 이제 한 몸이라는 뜻이었지. 그래서 가문끼리도 서로 손을 잡고 서약을 하기도 했대. 어떤 기록엔 신랑 아버지와 신부 아버지가 손목을 묶은 채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더라. 결국 신부 손목보다 장인어른들 손목이 더 오래 묶였다는 게 함정이었지. 그리고 가끔 이 의식이 강제 결혼의 도구로 쓰이기도 했어. 가령 납치된 신부가 손이 묶여 이제 결혼했다고 선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거든. 그게 특히 국경 지방에서 문제였대. 역사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 신부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내밀었으니 모두가 혼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슬프다 진짜. 결국 우리가 아는 로맨틱한 손목 묶기 의식은 중세에선 훨씬 무겁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야. 그걸 알면 지금 결혼식에서 하는 핸드파스팅이 왠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아? 다음 이야기는 결혼 반지의 숨겨진 역사로 넘어가 볼까 해. 왜냐면 반지도 단순히 예쁜 액세서리가 아니었거든. 그 안에 은근히 속박의 의미가 숨어 있었다니까.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결혼 반지의 숨겨진 역사야. 솔직히 반지 하면 다들 로맨틱부터 떠올리잖아. 근데 중세 시대엔 그게 단순히 예쁜 액세서리가 아니었어. 오히려 속박과 구속의 상징이었다는 게 문제였지. 먼저 중세 유럽에서 결혼 반지를 낀다는 건 곧 법적 계약의 증표였어. 요즘은 사랑의 증표야 이러지만 그 시절엔 이 여자는 내 소유라는 선언 같은 거였지. 들으면 좀 섬뜩하지 않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말해줄까? 11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혼 반지 사용을 규정했대. 왜냐하면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결혼을 교회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였어. 그 전까진 반지 없이도 결혼이 가능했거든. 결혼 반지의 등장은 교회가 결혼을 법적 종교적 사건으로 고정시키려는 전략이었단 말이지.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교회가 반지를 도입한 건 진짜 신성함 때문이었나 아니면 사람들 주머니를 노린 거였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반지 재질도 계급을 보여주는 수단이었어. 금으로 만든 반지는
귀족이나 상류층만 낄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양철이나 구리로 만든 반지를 꼈지. 어떤 신랑은 구리 반지밖에 못 사서 신부 집안이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 하, 진짜 너무하지 않아. 사랑이 무슨 금값으로 매겨지냐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중세 독일에선 결혼 반지를 신부가 신랑 손에 끼워주는 풍습도 있었대. 근데 그 순간 신부가 손가락 관절에 걸려서 반지를 못 끼우고 신랑 손을 비틀어 버렸다는 기록이 있더라. 낭만은 무슨 거의 격투기야. 아,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최고의 결혼 서약은 목엔 내 금반지 너 가져. 하, 이거 내가 해놓고도 좀 서글프다. 또 한 가지 웃긴 사실은 어떤 지역에서는 결혼 반지를 신부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머리카락을 꼬아 동그랗게 만든 뒤 나중에 금이나 은으로 감싸는 방식이었지. 그게 둘이 영원히 얽혀 있다는 의미였대. 근데 머리카락으로 만든 반지라니 씻다 보면 풀릴 것 같지 않냐. 실제로 기록엔 머리카락 반지가 결혼 3일 만에 풀려서 신랑이 불길하다며 기절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 하, 이 사람들 너무 극단적이야. 그리고 반지는 단순히 물건 이상의 의미였어. 중세 법에 따르면 반지를 받으면 여자가 결혼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대. 어떤 남자가 몰래 반지를 여자 손가락에 끼웠다가 법정에서 강제 결혼으로 인정돼 버린 사례도 있었다더라. 역사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 여인이 말없이 반지를 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혼인의 뜻이라. 하, 무섭다 진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 어느 귀족 신부가 결혼 반지를 끼자마자 종교적 맹세까지 해야 했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 사람만을 섬기겠다는 그 맹세 말이야. 근데 이 신부는 결혼 사흘 만에 남편이 계속 술만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오자 교회로 달려가 맹세 취소를 요구했다더라. 결국 신부 집안과 신랑 집안이 대판 싸웠대. 이게 뭐야? 반지 하나로 시작된 전쟁 아니냐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한 결혼 반지는 중세에선 계약과 구속의 상징이었다는 거야. 특히 여자 입장에선 그 반지가 곧 자유의 끝이었을 수도 있지. 하, 반지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랑 신부가 맹세문을 주고받기보다 친척들이 벌이는 누가 더 잘났나 랩 배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해. 왜냐면 이게 진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였거든.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혼인 서약 vs 미친 랩 배틀 이야기야. 이게 진짜 중세 결혼식의 진국이었거든. 솔직히 생각해봐. 요즘 결혼식에서 이제 신랑 신부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이런 맹세 하잖아. 근데 중세에선 그 맹세보다 더 관심을 끈 게 따로 있었어. 바로 가문끼리의 랩 배틀 같은 싸움이었지. 결혼식이 진행되면 양가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자랑을 했어. 우리 집은 몇 대째 기사 자기를 받았다. 우리 집은 왕의 사촌이다. 심지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대. 어느 쪽이 더 잘났나 자존심 싸움이 벌어진 거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말해줄까? 14세기 프랑스 어느 귀족 결혼식에선 두 가문이 자존심 싸움하다가 검을 뽑아 들었다는 기록이 있어. 그 자리에서 싸움은 막았지만 결혼식은 파토났대.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이게 명예를 지킨 일이었나 아니면 단순한 허세였나 하고 말이야. 나는 후자 쪽에 한 표.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어느 마을에선 가문끼리 자랑하다가 소유한 돼지 숫자로 싸움이 붙었다더라. 우리 집은 돼지 50마리 웃기지 마라. 우리는 100마리다. 결국 신부가 울어버렸대. 하, 결혼식이 아니라 가축 경매 아니냐고.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최고의 랩 가사는 뭐게? 돼지 100마리, 니네 집은 몇 마리? 하, 오늘 내 농담 수준 좀 심각하다. 그리고 가문끼리 자랑하는 와중에 옛 치부가 까발려지기도 했어. 너네 증조 할아버지 옛날에 세금 못 내서 도망쳤다며 웃기지 마라. 너네 집은 결혼 반지도 양철이었잖아. 이렇게 서로 찔러대다가 신랑 신부가 얼굴이 새빨개졌다는 기록이 있어. 진짜 민망했겠다.
또 한 번은 어떤 결혼식에서 친척들이 노래로 디스전을 했대. 가사 일부가 이랬대. 신랑은 작다 하지만 지참금은 크다. 신부 집안 돈은 많아도 금반지는 없다. 하, 이걸 합창으로 불렀다니 중세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런 싸움이 심해지면 결혼식이 파토나는 일도 있었다더라. 특히 상대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가는 결혼 취소도 흔했어. 그 정도로 가문 체면이 중요했거든. 역사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 결혼은 부부둘의 일이 아니요 가문 백명의 일이었다. 하, 무섭다 무서워. 또 웃긴 게 이 가문 자랑은 대체로 술 먹은 친척들 때문에 과열됐어. 처음엔 우리 가문은 훌륭하다로 시작했다가 결국 너네 집안은 허접하다로 끝났지. 그리고 다들 술잔을 부딪히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더라. 이게 무슨 결혼식이냐 술집 난투극이지. 결국 우리가 아는 조용하고 엄숙한 혼인 서약은 중세에선 가문 랩 배틀에 완전히 묻혀버렸다는 게 현실이야. 그 싸움이 결혼보다 더 큰 하이라이트였던 거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결혼식 연회장 그곳에서 벌어진 지옥, 난장판 이야기를 해볼까 해. 왜냐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전쟁터였거든.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연회장의 지옥 난장이야. 솔직히 결혼식 하면 다들 아름다운 피로연을 떠올리잖아. 근데 중세의 결혼 피로연은 전쟁터였어. 먼저 중세 결혼식 연회에는 음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굴송아지, 구이 백조, 구이 멧돼지 머리, 그리고 각종 파이와 과자들까지. 특히 백조구이는 목을 구부려서 왕관을 씌우고 금박을 입혔대. 하, 백조가 뭔 죄냐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 15세기 영국의 한 결혼식에서 백조 100마리가 구워져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 근데 문제는 손님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백조를 해체하기도 전에 맨손으로 뜯었다는 거야. 그 장면을 보고 신부가 기절했다는 뒷이야기가 있더라.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이게 부의 과시였나 아니면 단순한 폭식이었나 하고 말이야. 나는 둘 다라고 본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연회 중엔 항상 음악과 춤이 있었어. 근데 문제는 춤추다가 신부의 드레스 밟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지. 어느 결혼식에선 신부 드레스가 찢어져서 하객들이 그 조각을 서로 가져가려고 싸웠다는 기록도 있더라. 왜냐면 신부 드레스 조각이 행운의 부적이었거든. 신부 입장에선 재앙 아니냐. 아,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최고의 럭키 아이템은 목의 신부 드레스 조각이지. 이거 좀 심하다. 그리고 술도 문제였어. 연회장에서는 맥주와 와인이 무제한 제공됐거든. 특히 귀족 결혼식일수록 술통 크기가 말도 안 됐어. 어느 기록엔 이렇게 써 있더라. 술통이 신부 키보다 컸노라. 이러니 결혼식이 멀쩡할 리가 없지. 술이 돌면 하객들이 점점 목소리가 커졌고 가문 자랑이 다시 시작됐지. 그리고 결국 난투극으로 끝나는 경우도 흔했대. 역사책에는 이런 대목도 있더라. 연회장에서 칼이 뽑히면 결혼은 끝났노라. 이게 무슨 결혼식이야 무협지지. 또 한 번은 신부 쪽 하객이 신랑 쪽 하객에게 와인을 쏟아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 빵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기록도 있더라. 그 뒤로 연회장은 완전 난장판이었대. 신부는 울고 신랑은 허둥대고 하객들은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이게 결혼식이냐 동네 축제냐. 그리고 중세 연회장의 냄새도 장난 아니었어. 수십 명이 몰려 앉아 기름진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향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뒤섞였거든. 어떤 기록엔 하객 절반이 연회 도중 메스꺼움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도 있어. 웨딩홀 대신 구급차가 필요했겠네. 또 한 가지 연회 중에는 하객들이 신부를 놀리는 음담패설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 그게 또 피로연의 하이라이트였거든. 오늘 밤은 달이 밝다 신부여 신랑을 맞이하라. 이런 가사를 합창으로 부르면서 박수치고 난리였대. 신부 얼굴은 점점 빨개지고 신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다나. 역사가들은 이걸 두고 아직도 논쟁해.
이게 단순한 풍습이었냐 아니면 여성을 희롱한 거냐 하고 말이야. 난 솔직히 후자 같아.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우아한 결혼식 연회에는 중세에선 피와 술과 소동의 현장이었다는 거야. 신부 드레스가 찢기고 하객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고기 냄새가 코를 찌르고 로맨틱은 무슨 거의 전쟁터였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결혼이 신성하다고 떠들면서도 교회가 결혼을 통제하려 했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해. 왜냐면 이게 중세 결혼을 이해하는 열쇠거든.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결혼 이야기야. 이게 뭔 소리냐고 들으면 좀 소름 돋을 수도 있어. 중세교회는 결혼을 단순히 남녀의 계약으로 보지 않았어. 오히려 신성한 성례전으로 여겼지. 그래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은 영적 결혼의 모사라고 주장했거든. 말만 들어도 뭔가 무섭지 않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 12세기 교황 알렉산데르 3세가 결혼을 교회의 공식 성례전으로 규정했어. 그 전까진 결혼이 교회의 관리 밖에 있었거든. 하지만 교회가 이건 신성한 일이다 하며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결혼이 종교와 법의 두 소나귀에 딱 걸려버린 거지.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교회가 결혼을 신성하게 지켰나 아니면 권력을 쥐려 한 거냐 하고 말이야. 나는 두 번째라고 본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중세 교회 문헌엔 이런 문장이 있어.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고 신랑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재현이라는 거지. 근데 솔직히 그게 무슨 재현이냐고. 신랑 신부 둘 다 땀범벅에 얼굴 새빨개져 있는데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최고의 신부 친구는 누구의 교회지. 맨날 신랑 역할을 대신해 주거든. 나 좀 미안하다. 그리고 교회가 결혼에 개입하면서 결혼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었어. 혼인 성사 비용 줄의 비용, 문서 작성 비용, 심지어 교회종 치는 비용까지 청구했거든. 어느 기록엔 이렇게 써 있더라. 결혼은 사랑보다 헌금이 더 필요하노라. 중세판 결혼 산업 아니냐. 그리고 교회가 개입하면서 생긴 혼인 무효 소송도 무수히 많았어. 결혼한 뒤 사실 우린 친척이었다거나 서약 당시 강제로 맹세했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했지. 문제는 이런 소송이 주로 부자들만 가능했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소송조차 못 냈어. 역시 돈 없는 사람은 어디서나 억울하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 어느 마을에서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한 뒤 교회가 남편에게 순종하겠느냐고 물었대. 근데 신부가 싫다고 대답해버린 거야. 그 때문에 결혼식이 바로 중단됐다는 기록이 있더라. 나 그 신부 너무 좋아. 멋있지 않냐? 그리고 교회는 결혼을 성스러운 일로 여기면서도 혼전 관계를 극도로 금기시했어. 그러면서도 결혼 당일엔 친척들이 첫날 밤을 지켜보는 걸 허락했으니 이중자 때도 이런 이중자 때가 없지 않냐. 역사가들은 이 점도 아직 논쟁해. 교회는 정말 도덕 수호자였나 아니면 단순히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던 거냐 하고 말이야. 결국 우리가 아는 결혼식의 순수함은 중세에선 신성함과 권력 다툼의 도구였다는 거야. 특히 교회가 개입하면서 결혼은 더 이상 둘만의 문제가 아니게 돼버렸지. 듣고 있으면 머리 아프지 않아. 다음 이야기에서는 귀족이 아닌 천민들의 비밀 결혼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해. 왜냐면 이 사람들은 결혼조차 숨겨야 했거든.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천민들의 비밀 결혼식 이야기야. 이게 진짜 듣다 보면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어. 중세 사회는 계급이 너무 확실했거든. 귀족 성직자 상인 농노 천민 그 아래로 갈수록 사람 취급도 못 받았지. 그런데도 천민들이라고 사랑을 안 한 건 아니었어. 사람 마음이란 게 어디 시대를 타냐고. 문제는 천민이나 농노는 결혼도 허락받아야 했다는 거야. 왜냐면 그들의 몸과 노동력이 다 영주의 소유였거든. 결혼하면 새로운 집안으로 가야 하니까 영주는 그걸 통제하려고 했지. 심지어 신랑 신부
둘 다 같은 영지 소속이어야 허락이 났대. 하, 이게 뭐야, 결혼이 아니라 사육장이냐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 13세기 독일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대. 농노가 허락 없이 혼인할 시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그 벌금이 1년치 수확물이었다더라.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이 법이 농노의 도덕성을 지키려던 거냐, 아니면 단순히 영주의 수익원이었냐 하고 말이야. 난 두 번째라고 본다.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어느 마을에서 농노 커플이 몰래 결혼식을 올렸는데 영주가 들이닥쳐서 신부 드레스를 찢고 결혼 무효를 선언했다더라. 그 뒤 신랑은 벌금만 내고 신부는 영주의 농장에서 일해야 했대. 하, 이게 뭐야, 결혼식이 아니라 공개 처벌 아니냐고. 아,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최고의 러브 스토리는 목의 영주 몰래 한 비밀 결혼이지. 하, 이거 웃기면서도 좀 슬프다. 그리고 천민들 사이에서도 계급 차별은 존재했어. 같은 농노라도 땅이 조금이라도 많은 집안은 우리는 그래도 쟤네보단 낫다며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대. 어느 기록엔 이렇게 써 있더라. 신부 집안은 돼지를 3마리 키웠으나 신랑 집안은 단 1마리도 없었노라. 결국 파혼됐다나. 돼지 숫자가 결혼을 좌우하다니 너무하다. 또 어떤 커플은 교회도 몰래 빌려서 결혼식을 했대. 심야에 몰래 촛불만 켜고 사제도 조용히 서약만 받고 바로 사라졌다더라. 근데 나중에 영주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신랑 신부를 추방시켰대. 역사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 그들은 숲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진짜 눈물 나지 않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선 영주가 신부의 첫날 밤 권리를 주장하기도 했어. 그걸 쥻 피림의 노티스라고 부르지. 근데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실제로 있었냐를 두고 엄청 논쟁 중이야. 정말 있었던 풍습이다 vs 문서로 증명된 바 없다. 없다. 내 생각엔 일부 지역에서 분명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런 기록이 너무 구체적이거든. 어느 문헌엔 이렇게 써 있더라. 영주가 신부의 방에 들어갔으나 신부의 오열로 물러났노라. 무섭다 진짜. 결국 천민들의 결혼은 사랑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벽에 부딪혔던 거야. 그들은 영주의 허락돈 그리고 운이 다 필요했지. 그래도 그 와중에 몰래 사랑을 키우고 비밀 결혼식을 올린 이야기를 보면 사람 마음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돼. 로맨스가 결국 생존의 기술이었던 시대였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세 신부들의 극단적 뷰티 팁 이야기를 해볼까 해. 왜냐면 이 사람들 결혼식 전에 별집을 지으렴 때 얼굴에 별주가 얼지설 사에 담대다 기.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중세 웨딩 뷰티 팁 이야기야. 이건 듣고 나면 좀 소름이 돋을 수도 있어. 중세 신부들은 결혼식 전에 얼굴과 몸을 혹사시켰어. 왜냐면 당시 미의 기준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거든. 바로 창백한 피부 높은 이마, 얇은 눈썹이 미인의 상징이었지. 먼저 창백한 피부 이야기부터 하자. 중세 유럽에서 하얀 피부는 곧 귀족의 증거였어. 왜냐면 농사 짓지 않고 실내에서만 지낸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신부들은 결혼식 전에 납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얼굴에 발랐어. 이게 문제였지. 납 때문에 피부가 갈라지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었다더라.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그게 단순한 미의 집착이었냐 아니면 사회적 압박이었냐 하고 말이야. 나는 둘 다라고 본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신부들은 이마를 넓히기 위해 앞머리와 눈썹을 다 뽑았다는 거야. 진짜로 뽑았대. 그래야 이마가 높아 보여서 귀족답다고 여겨졌거든. 근데 어떤 신부는 너무 세게 뽑아서 피가 나고 흉터가 남았다는 기록도 있더라. 로맨틱은 무슨 거의 고문 아니냐.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최고의 미용실 서비스는 목에 눈썹 뽑아주는 거지.
오늘 농담 좀 자제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세 신부들은 눈동자까지 부풀리려고 벨라돈나라는 식물의 즙을 눈에 넣었어. 그게 눈동자를 커 보이게 했대. 근데 문제는 독성이 너무 강해서 시력을 잃거나 실명하는 경우도 있었지. 역사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 신부가 눈은 커졌으나 그 빛을 잃었노라. 하, 소름 돋지 않냐. 또 한 가지, 신부들은 피부를 하얗게 유지하려고 비밀리에 식초 목욕을 하기도 했어. 근데 식초가 너무 독해서 피부가 벗겨지거나 물집이 잡혔다더라. 어느 기록엔 이렇게 써 있더라. 신부의 팔이 비늘처럼 벗겨졌으니 하객들이 놀랐노라. 하, 진짜 무슨 용 됐다는 거냐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문제였어. 귀족 신부들은 결혼식 때 머리를 금실이나 보석으로 장식했는데 그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었다는 기록도 있어. 어느 신부는 그 머리 장식 때문에 목 디스크가 왔다더라. 하, 낭만은 무슨 병원부터 가야겠다. 또 재밌는 얘기 해줄까? 어떤 신부가 머리 장식을 너무 높이 세웠다가 교회 문에 걸려서 문짝을 뽑아버렸다는 기록도 있더라. 그 덕에 신랑은 울고 하객들은 박수쳤대. 역사가들은 이걸 두고 아직도 논쟁해. 이게 아름다움의 추구였냐 아니면 단순한 허세였냐 하고 말이야. 나는 허세 쪽에 한 표. 결국 우리가 아는 중세 신부들의 화려함은 사실 피와 고통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거야. 그게 참 안타깝다. 근데 또 그 고생을 하면서도 나는 오늘 가장 아름다워야 한다 고 외친 신부들을 보면 한편으로 대단하기도 해. 중세 여자들 정말 강했다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결혼이 곧 거래였고 지참금 때문에 파혼이 속출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해. 왜냐면 사랑보다 돈이 먼저였거든 그 시절엔.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결혼 금액의 위협 이야기야. 솔직히 말해 중세 결혼은 거래였거든. 사랑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었던 게 현실이었지. 먼저 중세에서 결혼은 지참금이 모든 걸 결정했어. 신부 쪽 집안이 신랑 쪽 집안에 지참금을 내야 했고 그 금액이 결혼 성사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었지. 하, 지금으로 치면 거의 결혼 대출 상품 같은 거 아니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 14세기 이탈리아의 어느 귀족 집안에서 신부 지참금이 은 200kg이었다는 기록이 있어. 근데 신랑 집안이 은 대신 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가 파혼됐대.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이게 단순히 경제적 요구였나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나 하고 말이야. 나는 둘 다라고 본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마을에선 신부의 지참금을 계산할 때 신부 몸무게로 금을 달았다는 기록이 있어. 하, 이게 뭐야? 결혼이 아니라 저울질이냐고? 신부가 결혼식 전날 물도 안 마시고 굶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더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하, 듣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냐? 아,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은 목의 결혼 전날 저울 위에 오르는 거지. 하, 나도 이건 좀 쓰리다. 또 어떤 신부는 지참금이 적다고 혼인식 당일에 파혼당했대. 신부는 교회 문 앞에서 울고 있었고 신랑은 그 모습을 보며 내 잘못은 아니오 라고 말했다나. 역사책엔 이렇게 적혀 있더라. 모든 가문이 눈살을 찌푸렸으나 돈이 없으면 혼례도 없노라. 하, 이게 결혼이냐? 경매냐? 그리고 지참금 액수에 따라 신부 대우가 달라졌어. 지참금이 많으면 신부가 시댁에서 독립된 방을 쓸 수 있었고 적으면 하인들과 같이 잤대. 어느 신부가 방이 너무 좁아서 밤새 한여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잤다는 기록도 있더라. 하, 너무 속상하지 않냐. 그리고 이 지참금 문화 때문에 신부 집안은 빚까지 내서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았어. 어떤 집안은 지참금 마련하려고 갑오, 보석을 팔았다는 기록도 있어. 결국 결혼하고 나서도 빚 갚느라 평생 고생했다나. 하, 사랑이 무슨 소용이냐, 빚 앞에선.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 어느 귀족 신부가 지참금 협상 중 나는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했다가 신랑 집안이 결혼을 거부했대. 결국 신부가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더라. 하, 사랑만으론 안 되던 시대였지. 역사책엔 이렇게 적혀 있더라. 중세 혼인은 사랑의 결합이 아니요 재물의 결합이었노라. 하, 너무 씁쓸하다.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로맨틱한 결혼은 중세에선 지참금 계산서 위에서만 존재했던 거야. 사랑 그건 사치였지. 다음 이야기는 훨씬 더 낭만적이면서도 조금 오싹할 수도 있어. 바로 연인끼리 머리카락을 주고받던 풍습 이야기거든.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기념품은 머리카락 이야기야. 이게 진짜 듣고 나면 와, 낭만적이면서도 좀 오싹하다 싶을 거야. 중세 사람들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서 주고받았다는 거 알아. 그게 최고의 러브레터이자 서로 영원히 얽혀 있다는 증표였거든. 먼저 귀족 남자들은 연인을 위해 머리카락을 금이나 은으로 감싼 부적을 만들었어. 그걸 목걸이로 달고 다녔는데 심지어 전쟁터에도 가져갔다더라. 왜냐면 사랑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때문이었지. 하, 낭만은 있는데 좀 무섭지 않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 15세기 영국의 어느 기사도 여인의 머리카락을 말아서 반지 속에 숨겼대. 그리고 전투 도중 그 반지를 빼서 적에게 던졌다는 기록이 있어. 왜냐고 내 사랑의 증표를 더럽히지 않겠다면서. 하, 이게 뭔 로맨스야 미쳤다 진짜.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머리카락 기념품은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었나 아니면 소유욕이었나 하고 말이야. 나는 둘 다라고 본다.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귀족 신부가 결혼식 전날 신랑에게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봉투에 담아줬대. 근데 신랑이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야. 결국 신부가 결혼식 날 대성통곡했고 결혼식은 2시간 늦어졌대. 하, 낭만은 좋은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아,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최고의 커플템은 목에 머리카락 반지지. 하, 이거 좀 소름 돋는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 머리카락으로 만든 기념품은 흑마법에도 쓰였다는 거야.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빼내서 사랑의 주문을 거는 풍습이 있었다더라. 어느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더라.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인형을 만들고 불에 태워 사랑을 얻고자 하였노라. 하, 완전 호러 아니냐. 그리고 머리카락은 죽은 사람의 추모품으로도 쓰였어. 어떤 귀족 부인이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자 남편의 머리카락을 잘라 묘비 속에 넣었다는 기록도 있더라. 역사가들은 이걸 두고 아직도 논쟁해. 사랑의 순수한 기억이냐 아니면 맹목적인 집착이냐 하고 말이야. 난 이건 좀 무섭다고 본다. 또 다른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마을에선 연인이 머리카락을 교환하고 나서 서로 냄새를 맡았다는 기록도 있어. 하, 그 이유가 사랑은 향기로 기억된다는 거였대. 근데 그때 위생 상태가 어땠겠냐고. 솔직히 좀 그렇잖아. 하. 로맨틱과 혐오의 경계선이 너무 얇은 게 중세 같아.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한 선물은 중세에선 머리카락 한 올에 모든 감정이 담긴 상징이었단 거야. 근데 가끔은 그게 너무 무겁고 조금은 소름 끼치기도 하지. 하, 사랑이란 게 늘 그렇다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얼마나 민망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해볼까 해. 왜냐면 이 사람들 축하한다면서 은근히 괴롭혔거든.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하객들의 도발 이야기야. 솔직히 말해 중세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제일 큰 문제였을지도 몰라. 왜냐면 이 사람들 축하한다면서도 신랑 신부를 민망하게 만드는 데 선수였거든. 먼저 결혼식 도중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던진 야한 농담이 장난 아니었어. 오늘 밤 신부님 바쁘시겠네요, 신랑님. 체력은 충분하신가요? 이런 말을 하객들이 다 같이 웃으며 던졌대. 하, 나였으면 결혼식 도중 도망쳤을 거다 진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 15세기 영국의 어느 결혼식 기록엔 하객들이 신부에게 베개를 잘 고르라 고 외쳤다는 이야기가 있어. 왜냐면 첫날 밤을 잘 치르려면 베개가 중요하다는 미신이 있었거든. 하, 미신인지 음담패설인지 모르겠다.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이게 단순한 농담이었냐 아니면
여성을 억압한 문화였냐 하고 말이야. 난 후자 쪽에 한 표.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마을에선 하객들이 신부에게 기습적으로 춤을 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노래 가사가 이랬대. 신부여, 내 발걸음은 가볍도다. 오늘 밤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 무슨 결혼식이 이래. 이쯤 되면 결혼식이 아니라 공개 놀림판 아니냐. 아,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최고의 스탠달러 코미디 무대는 목의 결혼식 피로연이지. 하, 나도 좀 미안하다 이 농담은. 그리고 하객들이 하는 도발 중에 제일 심한 게 신랑 신부의 가족사를 들춰내는 거였어. 신부 집안 작년에 세금 밀렸다며 신랑네는 집 앞 우물이 말랐다던데.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던지는데 당사자들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지. 하, 무섭다 진짜. 또 한 번은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질문 폭탄을 날렸대. 첫날 밤에 며칠 만에 아이가 생길 것 같소. 신부님 신랑 발냄새는 어떻소? 그걸 다들 박수치며 듣고 있었다니. 하,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리고 이런 도발은 술이 돌수록 더 심해졌어. 하객들이 술잔을 부딪히면서 애 많이 낳아라 외치거나 신부의 드레스 끝을 잡고 흔드는 일도 있었다더라. 역사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 하객들의 말장난은 혼례보다 길었노라. 하, 로맨틱은 무슨 거의 대국민 토크쇼였네. 또 다른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귀족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신랑에게 성적 능력을 암시하는 상징물을 선물했대. 그게 바로 길게 뻗은 당근이었지. 신랑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땅만 보고 있었다더라. 하, 이건 너무했잖아 진짜. 그리고 이런 풍습은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사회적 통제 수단이기도 했어. 하객들이 이렇게 신랑 신부를 몰아붙이는 이유는 부부가 서로 충실하게 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더라. 역사가들은 아직도 논쟁해. 이게 공동체의 결속이었냐? 아니면 단순한 괴롭힘이었냐? 난 후자라고 본다.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조용하고 낭만적인 결혼식은 중세에선 하객들의 집단 농담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던 거야. 신랑 신부는 아마 웃으면서도 속으로 울고 있었겠지. 다음 이야기에선 결혼이 곧 정치 무대였다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해. 왜냐면 사랑도 좋지만 중세에선 결국 정치가 다였거든.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결혼식의 정치 무대야. 솔직히 중세 결혼식에서 사랑은 옵션이었고 정치가 본 게임이었거든. 먼저 귀족 결혼은 왕권과 권력을 좌지우지했어. 왕이 자신의 딸을 다른 왕국 왕자와 결혼시키면 그게 곧 평화조약이었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 1475년 영국의 에드워드 4세가 딸 엘리자베스를 프랑스 왕자와 약혼시키려 했던 사건이 있어. 그 약혼 하나로 100년 전쟁 이후의 긴장 완화를 노렸던 거지. 하지만 프랑스가 갑자기 약혼을 깨버려서 다시 전쟁 위기가 왔대. 하, 결혼 하나로 전쟁과 평화가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라니.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정말 사랑이 있었나 아니면 정치였나? 나는 정치라고 본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귀족 집안이 딸을 결혼시키면서 동네 성벽 일부를 지참금으로 줬대. 그 덕분에 상대 가문이 성벽을 차지하고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했더라. 결혼이 아니라 완전 전략 게임 아니냐 하? 이쯤 되면 로맨스는 다 어디 갔냐고. 아,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최고의 프로포즈는 뭐게? 당신에게 우리 성벽을 줄게. 하, 좀 슬프다. 그리고 이런 결혼은 귀족뿐 아니라 상인 계급에서도 똑같았어. 부유한 상인들은 다른 상인 집안과 결혼해서 상권을 합쳤지. 어느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더라. 결혼은 상권의 통합이요. 사랑은 부차적인 것이었노라. 하, 너무 현실적이지 않냐. 또 한 번은 왕이 귀족들의 결혼을 강제로 시켰다는 기록도 있어. 왜냐면 두 가문이 자꾸 싸우니까 혼인을 통해 화해시키려 했던 거지.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신부가 왕 앞에서 울면서 싫다고 외쳤다더라. 결국 왕이 결혼해라 하고 명령을 내려서 혼례가 치러졌대. 하, 사랑은 어디 갔냐 진짜. 그리고 중세 결혼은 정보전의 무대이기도 했어.
결혼식은 가문들이 서로의 재정 상태, 세력 동맹 관계를 파악하는 자리였거든. 하객 중에 스파이가 섞여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 어느 문헌엔 이렇게 적혀 있더라. 혼례식은 왕국의 비밀이 가장 쉽게 새어나오는 자리였노라. 하, 스파이가 너무 많다 중세엔.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귀족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자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대. 왜냐면 그 결혼은 양쪽 가문이 서로 죽이려던 걸 멈추게 하려고 만든 정치적 혼인이었거든. 하, 신랑은 진심이었을 텐데 말이지.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중세 결혼식의 로맨틱함은 대부분 정치 무대의 배경이었단 거야. 사랑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지. 하, 듣고 있으면 참 씁쓸하지 않냐.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에도 분명 사랑은 존재했다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해. 왜냐면 이게 이 긴 이야기의 한 줄기 빛이거든.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갈 마지막 이야기는 사랑 그래도 존재했다 이야기야. 솔직히 여기까지 들었으면 내 머릿속엔 중세 결혼, L, 거래 플러스 정치 플러스 구린 냄새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지. 근데 놀라지 마. 그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중세 사람들 사이엔 진짜 사랑이 분명히 존재했어. 먼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할까? 12세기 프랑스의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라는 연인이 있었어. 아벨라르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였고 엘로이즈는 수녀원 교육을 받던 똑똑한 여인이었지. 둘은 정말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서 몰래 결혼까지 했거든. 하지만 엘로이즈의 삼촌이 이 결혼을 반대해서 아벨라르는 결국 거세당했어. 너무 비극적이지 않냐? 그런데도 둘은 평생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사랑했다고 해. 역사책엔 이렇게 적혀 있더라. 세상이 갈라놓았으나 그들의 글은 하나로 이어졌노라.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이건 순수한 사랑이었냐 아니면 위험한 집착이었냐 하고 말이야. 나는 순수했다고 믿고 싶다.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마을의 농노 청년이 영주의 딸을 사랑했대. 당연히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은 말도 안 됐지. 근데 이 청년이 매일 밤 성벽 아래에서 노래를 불러줬대. 결국 영주의 딸이 몰래 성문을 열고 나와서 둘이 도망가 버렸다는 기록이 있어. 그 뒤 둘은 숲속에서 숨어 살았대. 완전 중세판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냐. 농담 하나 하고 가자. 중세 최고의 사랑 노래는 목의 성벽 밑에서 부르는 세레나데지. 낭만적인데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중세의 기사들도 흔히 말하는 궁정풍 사랑, courtly love 이라는 걸 숭배했어. 그건 결혼과 상관없이 여성을 존중하고 숭배하며 사랑한다는 이상이었지. 특히 트루바두르 시인들이 귀부인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고 가스말히하며 플라토닉 러브를 노래했거든. 물론 현실에선 그게 잘 안 됐지만 말이야.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해. 궁정풍 사랑이 진심이었냐 아니면 그냥 가사장사였냐 하고 말이야. 난 그래도 약간 진심이 섞여 있었다고 믿고 싶다. 또 다른 얘기 해줄까? 어느 귀족 신부가 결혼 전날 밤 부모님 몰래 신랑에게 사랑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썼대. 나는 가문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원하오. 그 편지가 발각되어 혼인 자체가 파토날 뻔했지만 결국 신랑이 교회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결혼이 성사됐다더라. 이거야말로 로맨틱의 끝 아니냐. 그리고 중세 사람들도 결혼 생활 속에서 진짜 정과 사랑을 쌓아갔어. 처음엔 거래로 시작했어도 살다 보면 서로를 의지하고 정기 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 어느 문헌엔 이렇게 적혀 있더라. 처음엔 재산을 보고 결혼하였으나 끝엔 그 눈빛에 매혹되었노라. 듣고 있으면 좀 울컥하지 않냐.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어느 신랑이 신부가 몸져눕자 전쟁터, 소집 명령을 거부하고 아내 곁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어. 그 일 때문에 그는 기사자귀를 박탈당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진정한 사랑의 상징으로 칭송했대.
역사책엔 이렇게 적혀 있더라. 명예는 잃었으나 사랑은 지켰노라. 하, 너무 멋지다 진짜. 그리고 평민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고 해. 어느 농부, 부부는 우리는 서로 자유롭게 살되 매일 함께 저녁을 먹자고 약속했대. 가난했지만 둘은 서로를 너무 아껴서 마을 사람들이 저 부부처럼 살고 싶다고 부러워했다더라. 하, 사랑이 결국 다 이기는 것 같지 않아.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정치 거래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세에도 사랑은 분명히 존재했어. 그게 희망이었던 거지. 하, 결혼이 이렇게 복잡하고 험난한 시대였는데도 사람들이 끝내 서로를 선택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야. 곧 마지막 300단어 엔딩으로 이어가 볼까? 이렇게 오늘 밤 우리는 중세 결혼식에 숨겨진 얼굴들을 함께 걸어봤어. 비단 드레스 속 벼룩들의 군무부터 첫날 밤을 지켜보던 친척들의 눈빛, 끝없이 이어지던 가문간 랩 배틀과 술에 취해 문 두드리던 하객들, 결국 결혼이 정치 무대이자 거래장이기도 했다는 사실에 조금은 숨이 막혔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분명히 사랑은 존재했어. 누군가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누군가는 목숨까지 걸고, 누군가는 매일 밤 성벽 아래에서 노래를 불렀지. 사람 마음이란 시대가 아무리 잔혹하고 냄새나고 복잡해도 결국 같은 것 같아. 사랑하고 웃고 슬퍼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원한다고 말하고 싶어지는 것 말이야.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결혼이 너무 두렵고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걱정 마. 적어도 친척들이 침대 옆에서 카운트다운을 외치진 않을 테니까. 그건 진짜 아니잖아. 오늘 이야기가 혹시 너무 자극적이거나 생각보다 구린 냄새가 심했더라도 용서해줘. 역사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낯설고 더럽고 그러나 동시에 아름다운 구석이 있으니까. 아마 중세의 신부들도 지금 이 밤 내 방 어딘가에서 너를 보고 웃고 있을지 몰라. 야, 너도 아직 결혼 안 했냐? 하고 말이야. 좀 심했지. 미안. 이제 눈을 감아도 좋아.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가벼운 소음을 좀 내고 그 중세의 구린 향과 촛불의 흔들림을 살짝 머릿속에 남겨둔 채로, 그리고 좋은 꿈 꾸길 바라.